시작하겠습니다. 경례! 안녕하세요. 네, 맞습니다. 벌써 세 번째 시간이 됐습니다. 저번 주에 5장까지 했고요. 네. 6장 제가 차례. 예, 이번 시간은 바로 6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작해 봅시다. 순기 대지하여 예, 순 호문이 호 찰이연 예, 은하기 양선 집기양단 용기중 어민 기사이 위순호. 예, 순임금은 큰 지혜를 가졌구나. 예, 순임금은 묵기를 좋아하고 찰이연, 그러니까 살펴보기를 좋아한다. 악을 숨기고 그 선을 드러내준다. 그 양극단을 잡아서 그 중심을 백성에게 사용한다. 예, 이것이 이로써 순임금이라 아마 순임금이라 할 수 있다. 예, 좋습니다. 우리 한문을 볼 때 이건 이제 어떻게 보면 문법적인 그건데, 요런 기자들 같은 경우에는 요것과 이렇게 연용이 돼서 요거 부사입니다, 부사. 그래서 아마도 뭐 이 정도의 부사. 아마도 뭐뭐 일이라. 이건 뭐 일종의 느낌표죠. 여자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단정이 아니고 일종의 추측이기도 하면서 이렇게 제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여기서 지금 대지라고 했잖아요. 우리 그 사람들이 가져야 되는 그 덕목 중에 대표적인 게 이 지하고 인이죠. 뭐 다른 덕목들도 있습니다만, 덕목들 여럿, 뭐 인이, 예지 여럿 있는데 요 지만 좀 독특합니다. 앞에 대지라고 이렇게, 뭐 인에 대인 이런 말 안 쓰잖아요. 소인 뭐 이런 말 안 씁니다. 대례 뭐 예도 그렇고 대례 소례 이런 말 안 쓰죠. 요 지에만 소지 대지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것도 뭐 특별한 건 아닌 것 같지만 얼핏 보면 위대한 뭐 이 정도의 의미인 것 같은데, 그 덕목 중에 지에만 유독 이런 그 앞에 수식하는 용어가 붙거든요. 그것도 한번 유념을 좀 해봐야 될 부분인데, 이거는 아마 지가 갖고 있는 위험성 때문에 그럴 겁니다. 저번에도 잠시 말씀드렸듯이 지는 굉장히 좋은 덕목이기도 하면서 앞뒤를 가리지 않는 어떤 상대방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고 같이 사는 사람들에게 해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쪽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죠? 목표 완수 또는 성과를 얻는 것, 그런 길을 찾아가는 게 지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주변의 상황에 따라서 무언가를 이루는 것, 이런 것에 맞춰져 있으니까 이게 지가 잘못 동원이 되면 오히려 사람에게 해가 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돼지, 소지라고 이렇게 또 붙이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지혜의 크기 또는 알의 크기 이런 의미에서 돼지, 소지 이렇게 붙일 수도 있지만, 이 지혜의 의미 중에 하나가 지는 그 알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담당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담당이요? 아니요, 어떤 일을 주관하여 진행하는 것. 예, 담당하는 것. 그 뭐 면회 가면 지사 뭐 이런 사람들 있죠. 서기도 있지만 그 조금 위에 가면 뭐 지사 이런 것도 있고, 또 도지사 뭐 이런 지자, 그 도지사도 이 지를 씁니다. 그거는 도의 행정 전체를 자기가 주관해서 담당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보면 이 지에 담당하다는 의미가 있으니까, 물론 뭐 알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 지자에 담당하다는 의미도 있으니까 같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라면 이 대지는 큰 일을 담당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죠? 소지는 이게 뭐 작다라는 그것도 있지만 작은 일을 담당하는 사람도 그 소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을 자기가 담당해서 책임지고 추진해 나가는 것. 뭐 작은 일에는 작은 목표가 있을 테고 큰 일에는 큰 목표가 있을 수 있죠. 근데 여기 문장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이게 대지라고 하는 지라는 덕목입니다. 근데 뒤에 붙여져 있는 게 호문이라고 하는 것하고 호찰, 이연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그 호문 이러면 직역을 하면 듣는 걸 묻기를 좋아하다. 호찰, 이연하면 이연은 이게 뭐 번역하기가 좀 사실 까다로운 표현인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뭐 미천한 말, 근데 미천한 말이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급한 말, 그죠? 고귀하지 않은 말. 그러니까 평상시에 사람들이 그냥 사용하는 일상적인 언어를 이연이라고 했을 수도 있고요. 또는, 이자가 가깝다라는 표현입니다.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또 이연일 수 있습니다. 뭐, 자기 부인이나 아이들이나 아니면 집에 부리는 뭐 하인들이나 이런 사람들, 군주 입장에서는 자기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 지칭하는 의미로 사용될 수도 있는데, 그 두 개로 어느 쪽인지에 따라서 이 찰이연이라고 하는 의미가 조금은 달라지죠. 그러니까 일상적인 말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하는 말들, 이런 의미라면 주변에 살고 있는 뭐 특별하지 않은 일상적인 언어를 사용해서 일상적인 용어로 이야기하는 그런 평범한 말들을 살핀다, 그런 의미고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말을 살핀다 이러면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을 살핀다라고 하는 의미가 될 수 있는데, 양쪽 다 뭐 호문이나 호찰, 미연이나 이 부분은 거의 뭐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 걸로 보아집니다. 그 호문이라고 하는 묻기를 좋아한다라고 하는 용어는 서경에 등장하는데요. 그 서경에 등장하는 구절을 보면 그 호문이라고 하는 그 부분 쪽에 제가 그걸 뽑아놨는데, 호문즉 유, 자용즉 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호문하면 여유로워지고 자용하면 작아진다. 그럼 여기 호문만 가지고는 호문의 의미가 그냥 뭐 물어본다라는 거, 뭘 물어본다 이런 거 잘 안 드러나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자용이라는 의미와 연결시켜보면 호문이 어떤 의미인지 대충 알 수 있습니다. 자용은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 자기 의견을 적용한다는 의미거든요. 자기 생각대로만 일을 추진한다는 게 자용입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 자기의 어떤 뭐 주의나 주장대로 일을 진행하는 것. 이게 이제 서경에 나온 이 글 자체도 중회지고라고 하는 편인데, 신하가 군주한테 조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군주에게 지금 하는 말 중에 호문하면 여유로워지고 자용하면 작아진다 이렇게 했으니까, 호문은 사람들에게 의견을 청취하는 겁니다. 어떤 사안이 있을 때 이렇게 야 이런 일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집행하면 어떨지, 또는 뭐 어떤 사안이 있으면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을 주변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죠. 그죠? 자용은 자기 생각대로만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니까, 요 문장의 호문의 의미가 이 중형의 그 호문의 의미와 같다면, 호문이나 호찰, 미연은 사실 거의 같은 의미를 띠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주변 사람에게 의견을 물어보기도 하고요. 또는 뭐 주변에 사람들이 하는 어떤 여론을 청취하거나, 또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죠? 그런 맥락에서 보면 될 것 같은데, 이 호문과 호찰, 미연, 이게 지와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지와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순이라는 인물은 성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성인이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중용 뒷부절하고 연결시키면 그 성자랑 연결시키면 진실한 존재,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진실한 존재는 뭐 천지도 그렇지만은 성인도 그 부류 안에 들어가죠. 그리고 성지, 노력해야 되는 사람들은 그냥 일반인이나 군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보통 소인, 군자 이렇게 나누지만 그 윗등급에 있는 사람이 성인이죠. 그죠? 요 사람들은 이렇게 노력해야 되는 사람들이고, 성인이나 천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성자입니다. 그 자체로 성실한 사람이죠. 명령 자체 뭐 노력하지 않아도 그런 사람인데, 이 순에 대해서 호문, 뭐 호찰, 미연 이런 표현을 쓰고 그걸 지하고 연결을 시켜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지라고 하는 건 그냥 아는 것하고 또 좀 다릅니다. 그죠? 그러니까 뭐 지식, 지혜 뭐 이렇게 좁혀서 이야기하기는 좀 무리가 있다는 거죠. 지라는 글자. 혹시 뭐 제가 이야기하는 게 맥이 좀 이어집니까? 아까 그 주관하다라고 하는 요 맥락하고 연결시켜서 이 지자를 이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순이라고 하는 인물은 천자 군주이면서 일단 그 군주 중에 제일 뛰어난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요, 순, 우, 탕 이런 인물. 천자나 군주가 하는 일이 뭡니까? 뭐 하늘로부터 명령을 받아서 그걸 아래 신하들에게 이렇게 전달해서 소통해서 국가 자체를 그 백성들이 잘 살아가게끔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 아닙니까? 사는데 어렵지 않게 사람답게 이 당시 생각하는 그 어떤 틀에 맞추어서 그게 뭐 태평성세가 될 수도 있고요, 그죠? 그런 형태로 이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건데 그렇게 이끌어갈 수 있는 것 자체를 지혜라고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대지의 요건 자체가 사람들한테 의견을 묻는 것, 그리고 사람들의 이야기하는 것, 그런 것들을 살피고요. 그 다음 그 살핀 걸 가지고 뭘 하느냐 하면 여기 전에 한 가지 제 그 경험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그래서 차례 의미로 조금 더 분명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예. 왜냐하면 그러니까 그 차는 살피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물어서 이야기를 듣고 살피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끼리 하는 말을 관찰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제가 조직을 운영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자기들끼리 하는 말들을 주변에서 자기들끼리 하는 말들을 간혹 듣게 돼요. 근데 그걸 듣고 조직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예. 문제가 뭔지, 뭐가 뭐 잘 되고 있는지 못 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주변에서 하는 자기들끼리 하는 그 말을 잘 관찰하는 거. 예. 그러니까 이연이라고 하는 의미. 예. 그러니까 일상적인 말, 그런 말보다는 오히려 주변에서 자기들끼리 하는 그런 말들. 이게 자기 주변. 예. 주변 사람들. 그런 말들이 아닐까 싶어요. 제 경험상.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게, 조직을 꾸려나갈 때. 이 일을 쓴 의미가 어떤 데 있느냐 하면, 그러면 이 일을 우리 옛날 사람들이 미천한 말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미천하지 않은 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미천하지 않은 말은 어떤 걸까요? 공식서성에서 하는 말. 그죠? 격식에 맞추어서 대화를 나누는 것,
그러니까 뭐 정부 같으면 왕이 있고 그 신하들이 모여서 의견을 이야기하고 거기 뭐 토론을 하고 이런 것들은 이연이 아닌 겁니다. 그죠? 그 미천한 말 이러면 그 의미가 잘 안 드러나는데 그 반대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이 이연이라고 하는 거의 의미가 좀 드러나죠. 공식 석상에서 하는 말이 아닌, 그러니까 개인적 사적인 어떤 그게 뭐 자기 주변의 인물이든, 그래서 그 의미는 뭐 어느 쪽이든 이 이연이라고 하는 거에 담겨 있는 건 뭐 어느 쪽이든 담아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까 그 이야기하다가 우리가 그 일상에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걸 들으면 어느 정도 파악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죠. 네네. 그죠? 그런 거하고 연결시켜서 중용이라고 하는 우리 이 책의 제목이자 큰 주제와 연결을 또 시켜봐야 되거든요. 그 중용이라고 하는 중과 용의 상태를 유지하는 거는 그냥 이렇게 뭐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그죠?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주변에서 하는 이야기, 흘러가는 상황, 그것들을 판단을 해서 중과 용의 상태를 유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변의 상황들이 항상 변화하는 상황이니까 중용이라고 하는 상태를 자기가 유지하기는 쉽지가 않겠죠. 한 번 어떤 중용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해서 그게 자기가 중용이라고 생각하는 방식이 지속되거나 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네. 그죠? 그런 것도 좀 이렇게 염두에 두시고요. 이 대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그런 그 상황을 살피면서 항상 자기의 중용의 상태를 유지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대지라고 표현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호찰, 위연 해놓고 이제 그걸 가지고 어떤 걸 하는 거냐 하면 언악이 양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보통 선악이라고 하면 우리는 지금 이 선악 개념에 원래 우리 고유의 개념이 아닌 서양 개념이 많이 들어와 있어 가지고 선악한 모제 뭐 이런 거하고 연결시키는데 그러니까 기독교적 그 원죄에서 기반한 선악 그런 생각들이 우리 머릿속에 많이 들어와 있는데 동양적인 선악은 이건 뭐 선은 그냥 중입니다. 적중하는 것, 상황에 이렇게 잘 적중하는 게 선이고요. 이 악은 여기 표현대로 하면 과나 부족입니다. 불급 또는 부족 또는 불급. 이 기준이 있으면 이 적절한 그거를 넘어서 버리거나 그것에 도달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게 그러니까 뭐 원래부터 악한 것 이런 것들은 서양적인 악의 개념은 없는 거죠. 미치지 못하거나 넘어서 버린 그런 사람들, 그런 경우, 그런 말들이 있으면 그런 건 이렇게 드러나지 않게 해주고, 그 다음에 적절하고 그 상황에 맞는 말들이 있으면 드러내주는 것.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사람들 또는 그들이 하는 이야기들에서 뭔가를 뽑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겠죠. 그죠? 아까 성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순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사람은 그런 기준을 이미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성인이니까, 완전한 인간이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인간 중에 최상위의 그러니까 아까 성지 이 표현대로 하자 보면 노력하지 않아도 언행의 일치가 이루어지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니까 지라고 하는 것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을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 발휘하는 방식이 이런 방식인 겁니다. 상황은 언제나 변하기 때문에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의견을 내게 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거나 아니면 돌아가는 여론 이런 것들을 들어서 그것들 중에 잘못하는 과불급인 것들은 이것이 가려줘 버리고 적절한 것들은 내서 양은 이렇게 드러내서 휘날리게 해준다는 의미입니다. 드러내다 이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언학이 양선을 하려면 자기 안에 들어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집기양단 용기중어민 이 부분 뭐 양단이라고 하는 부분 이 양단은 굉장히 그 옛날 전통시대에도 굉장히 집기양단은 이해하기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은데 그 단면을 제가 한번 뽑아봤습니다. 그것 중에 제가 1페이지 그 집기양단이라고 하는 부분 있죠. 거기에 대화를 한번 뽑아봤는데 이거 1페이지 네. 1페이지 난 안 줘요. 안 주고 안 주다니 6개 뽑았는데요. 있었는데? 이제는 나는 이거잖아. 이거 아닙니까? 아닌데? 안 줬잖아요. 거기 있었는데? 혹시 2개 갖고 있는 진짜 없나? 안 주고 오라 그래. 진짜 없습니까? 어디 갔지? 거가 없는데? 거기가 있었는데 기주? 같이 보십시오. 여기 하나 뽑아줄까? 있구나. 아유, 좋네. 그 있죠? 네. 그 집기양단이라고 하는 부분에 그러니까 이전 사람이 어떻게 이해를 했는지를 드러내는 그 대목이 있어가지고 제가 한번 뽑아봤습니다. 이게 뭐냐면 정조 임금이 과거에 합격한 초임 관료들 또는 초임 학자들 중에 뛰어난 사람들을 이렇게 불러 모읍니다. 초계문신이라고 하는 불러 모아가지고 그 경전 구절 같은 데서 계속 그 사람들 시험을 봅니다. 어떤 경우에는 불러 모아서 직접 질문을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질문지를 작성해서 이렇게 주기도 합니다. 집에서 답서오게 하기도 하고. 그리고 정조는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한 사람이어가지고 정조의 문집에 보면 그 온갖 경전에 대한 이런 어떤 신하들과의 그 문답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뭐 어떻게 그렇게 공부를 많이 했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그 폭도 넓습니다. 그 중에 이 사람들이 이 집기양단 요 구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좀 제가 뽑아서 요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뭐 조금 제가 손을 봐갖고 읽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요. 봅시다. 앞부분은 이제 질문입니다. 그 집기양단 용기중어민 이 구절을 이제 어떻게 번역해 놨느냐 하면 그 양단을 잡아서 그 중을 민에게 쓴다 뭐 이렇게 번역을 일단 했습니다. 이게 뭐 전달은 되는지 안 되는지 일단 이렇게 번역을 했고요. 라고 하였다. 양단이라는 것은 어느 곳을 가리켜 말한 것이며 중이라는 것은 어디를 말하는 것인가 이렇게 이제 정조가 묻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의 주장들을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설명하는 자는 양단을 선과 악이라고 하고 중을 양단의 가운데라고 한다. 이게 이제 그 당시의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참으로 이어갔다면 순이 중을 썼다는 것은 곧 반쯤 선하고 반쯤 악하며 시와 비가 그러니까 옳고 그름이 섞여 있는 것이니 이런 거는 경문의 취지에서 멀어진 것이 아니냐. 이거 뭐 제대로 이해 못한 것 같다. 이렇게 질문을 하고요. 그러므로 장구에서 말하기는 선 가운데에서 그 양쪽 끝을 잡는 것이다. 뭐 이렇게 번역했다는 겁니다. 집기양단을 두 개 다 선으로 본 겁니다. 선한 거 두 개 중에 뭐 잡고서 그 양쪽 끝을 잡는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했다는 겁니다. 또 어류에서는
두 것의 가운데를 꺾는다라고 하는 학설을 힘껏 배척하였다. 이거 뭐 번역이 좀 이상한데요. 두 가운데를 이렇게 꺾는다라는 거, 접어버려서 중간을 취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양단의 그 산술적인 가운데를 취하는 것. 그게 아니다라고 주의가 끊임없이 주장을 했거든요. 그 설명도 이제 여기 이제 학설을 배척하였으니 이것이 바로 주자의 물샐 틈 없이 주도 면밀한 곳으로서 성악에 크게 공이 있는 것이다. 이게 이제 주의 역적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자기가 하는 질문을 거기서 이어서 합니다. 그러나 경문을 가지고 그걸 보면, 경문 자체로서 보면 이 문장을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하면 집기양단의 기자가 이미 위의 선악을 이어서 받아온 것이고 보면 이른바 양단이라고 하는 것은 선악의 양단을 가리키는 것인 듯하고 용기중의 기자가 이미 위쪽의 양단이라는 두 글자를 이어받아서 온 것이라고 보면 이른바 중이라는 것은 양단의 가운데를 가리키는 것인 듯하다. 이것이 참으로 의심스럽다. 어떻게 해야 이게 이 구절이 막힘없이 이해될 수 있겠느냐. 뭐 이 정도의 질문입니다. 요약 설명 자체가 그렇게 어렵진 않죠.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집기 양단의 양단이 뭔지가 헷갈리는 겁니다. 요약하면 어떤 사람은 이 양단 양끝이 하나는 요렇게 해서 요 끝 두 개가 선악이고 중을 뭐 이 안에 있는 어떤 걸로 본 것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앞에 나와 있는 선악 이거 빼고 이 양단이라고 하는 거 두 개 다 선이다. 선한 것 두 개. 인데 요 두 개를 이렇게 들고 여기도 명확하지 않죠. 중이라고 했으니까, 그죠? 이걸 뭐 이 중간을 쓴다는 건지. 그러니까 집기양단하고 용중어민 이 의미가 이 사람들도 명확하게 뭔지를 파악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질문을 하고 있는 거고. 근데 여기 질문하고 있는 거 보면 그렇게 썩 명확하게 답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위의 그 주장에 따라서 이 양단이라고 하는 거 선이다, 선 두 개다. 이 선악이 아니다. 근데 이 정조가 말하고 있듯이 이 문장을 그대로 기자의 의미를 살리면 선악이 돼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보면 이 의미가 제대로 드러나지 않아서 뭔가 이상하니까 선악이고 선악의 중간을 쓴다 그러면 이건 뭐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고 반쯤선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니까, 그죠? 저번 시간에 중자에 대해서 의미 우리 중용 의미 좀 설명을 드렸는데 기억을 하고 계신가요? 네. 선생님 이 대답은 왜 안 하세요? 대답을 읽어볼까요? 예. 대답에 크게 이건 이제 참고로 제가 넣어 놓긴 했는데 그게 썩 한번 볼까요? 간단한 거, 대답이 간단한 거니까 첫 번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양단이 선악이 아니다라는 것 정도인데 한번 봅시다. 조만원이 대답하였다. 양단은 윗구절에 비록 선악이라는 두 글자가 있기는 하지만 언악 양선이라는 글을 살펴보면 양단은 둘 다 선에 속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왜냐? 언악이니까 악은 이미 감춰버렸으니까. 그죠? 드러낸 게 선이니까 양단이 될 선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논리입니다. 그 다음에 용중은 윗구절에 비록 양단이라는 두 글자가 있기는 하지만 양탁 취중의 뜻을 가리키는 것이니 양탁이라고 하는 것은 헤아린다라고 하는 거. 우리 도량형 할 때 양입니다. 그럼 탁은 자를 의미합니다. 길이 재는 자. 양자는 부피를 재는 거고 이 탁자는 길이를 재는 거니까 이리저리 따져보다의 의미입니다. 취중, 그렇게 해서 적중하는 것을 취한다. 뭐 이 정도의 의미거든요. 이 뜻을
가리키는 것이니 용중이라는 것이 가운데를 꺾은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가운데를 꺾다라는 거 접어가지고 중간을 취한 거, 그죠? 그렇게 답을 하고 있고, 이 답 속에서도 뭐 양단이 선 두 개인 것만 드러내고 있죠. 그다음 그 두 번째 구절은 또 그 정조가 물어보는 겁니다. 일단 그러니까 양단을 선과 악으로 나눌 수 없음은 윗글에 이른바 언악 양선이라는 구절을 보면 그 뜻이 저절로 분명해진다. 그건 이제 나도 납득이 됐다. 대개 악이라는 것을 이미 숨긴다면, 악을 그냥 숨겨버린다면, 감추어버린다면 양단은 모두 선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양쪽의 단 두 개는 선한 것이다. 그러나 이미 선이라고 하고 보면 의당 덕과 실의 나님이 있어야 할 듯하다. 없어요. 예? 없어야 돼. 없어야 할 듯하다. 선 가운데 또 서로 다른 양단이 있는 것은 어째서인가? 선이면 선이지. 뭐 양쪽에 선이 있는 그런 게 말이 되냐? 주자의료에 이건 이제 그 다른 그걸 가져와서 이야기합니다. 후박을 논하자면 아주 후한 말도 있고 아주 박한 말도 있을 때 아주 후한 말이 오르면 후한 말을 쓰고 아주 박한 말이 오르면 박한 말을 쓰는 것이다 라고 하였다. 이게 이제 아주 후한 것, 아주 박한 것 두 개가 뭐 이건 악은 아니니까 그죠? 선한 거라고 보는 거죠. 이 둘 중에 적절한 걸 선다 뭐 이 정도의 의미입니다. 집기양단이라고 하는 걸 요 두 개를 들고 선 두 개를 들고 경우에 맞는 걸 이렇게 쓰는 겁니다. 중간을 취하는 게 아니고 경우에 맞는 걸 쓰는 걸로 지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 아주 후하고 아주 박한 것이 이와 같이 상반된다면 하나는 옳고 하나는 걸러서 아주 달라야 하는데 모두를 선 쪽으로만 귀결시켰다. 성인이 이른바 도는 하나일 뿐이다 라는 것이 어찌 이와 같을 수 있는가? 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건 좀 복잡하게 들어가니까 그죠? 요거는 제가 참고하라고 적어 놓은 거라서 여기까지 들어갈 필요가 없을 것 같긴 한데요. 이 중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 자꾸 중간 내지는 이 조절해서 어떤 두 양단의 가운데 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중도 이런 쪽으로 자꾸 이해를 하니까 이 사람들도 어느 정도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앞으로 다시 갑시다. 일단 집기양단이 용기중엄인 할 때 집기양단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이전에 한번 여기 3페이지에 관이유 하는 관이율 네. 요거 두 개를 들고 이건 지금 이자로 연결됐으니까 관하고 이거 동시에 하는 게 아닙니다. 관하고 율한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거 두 개가 양단입니다. 관대하게 대하고 두렵게 대하는 거 두 개를 들고 이거 일종의 사람을 대하는 어떤 큰 지침이죠. 관대하게 대해야 될 경우에는 관대하게 하고 두렵게 해야 될 경우에는 두렵게 하는 게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중간이 아니고, 그죠? 관대하게 대해야 될 경우에 이 상황 판단이 돼야 여기는 관대하게 할 것 이렇게 정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의미로 중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몇 개 유일입 이것도 다 마찬가지고 덕목 중에 그건데 여기 지금 용기중어민이라고 하는 게 이 중은 적중입니다. 적중. 가운데 중이 아니고
양단을 들고 상황에 따라서 그거 적중시킨다. 지라는 덕목을 뭐 안다 내지는 뭐 지혜롭다는 여기에 그 의미가 좀 어느 정도 연결될 것 같은데, 그냥 아는 것으로만 요 지자의 의미를 찾아가지고는 이 뒤에 내용, 호문이랑 이런 것과 지가 바로 연결되는 그 고리를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아까 그 주관한다 그거 생각하면 좀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 군주가 갖고 있는 목표를 달성해 가는데, 군주가 갖고 있는 목표를 달성해 가는 방식이 뭐냐면 호문, 호찰, 이언, 언하기, 양선, 그 다음에 집기, 양단, 용기, 중어문, 요 전체가 그 자기가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를 찾아가는 그 방식이 이 안에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지혜의 범위를 조금 넓히자는 겁니다. 그런 의미까지. 무언가를 알고 그 아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뭐 도달해야 될 어떤 상태에 도달하도록 이끌어가는 것까지를 지혜가 다 포함하는 걸로 보는 게, 예, 단순히 뭐 뭔가를 안다, 뭐 또는 뭐 이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지식이나 이런 측면, 그 지혜란 말은 좀 지혜란 말을 여기에 집어넣어도, 요즘 말로 하면 판단력, 예, 결정, 그런 것까지, 판단, 예, 이런 게 해당되지 않을까요? 예. 그리고 군주가 하는 일은 기본적으로는 사람을 활용하는 거잖아요. 운용하는 게 군주가 하는 일이거든요. 적절한 장소에 사람 뽑아가지고 일 맡기고, 그 다음에 그 일에 대해서 평가를 내리고, 잘하는 사람 승진시키고 못하는 사람, 그렇게 해서 전체적인 일을 조율해 가는 거니까, 군주나 뭐 이런 사람들은 직접 뭐 일을 어떻게 뭐 진행시키고 이런 것하고 관련 있는 뭐 직종이 아닌 거죠. 일의 대강을 파악하고 그 일을 추진해 나가는데 필요한 사람들을 발탁해내서 맡기고, 그 다음에 그들이 만들어낸 성과에 대해서 평가하고, 그런 것들이니까, 그런 게 여기서는 지라고 하는 측면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보통 지라 그러면 뭐 어떻게 공부해서 자기의 지식을 넓힐 것인가, 또는 뭐 어떤 형태로 자기의 그 판단 능력을 확보할 것인가, 그죠? 사태를 들여다보는 해안을 얻을 것인가, 이런 쪽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는 지가 그런 거하고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 이야기했듯이 중용이라고 하는 그걸 실현해 내려고 한다면 필요한 그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 인, 용, 뭐 이런 것들 세 개가 필요한 덕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지라고 하는 측면에서 지금, 선생님, 예, 그 집기 양단할 때 예, 집기 이걸 하나 형상시켜가지고 그 양극단을 하나씩 골라내는 게 아니고 나무같이 그 극단에 있는 것들을 들어서, 예, 하나의 스펙트럼처럼 예, 들어가지고 이 중에서 필요한 것을 그 각각의 경우에 맞게서 골라서 쓴다, 적중시킨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들어서 예, 예. 양단, 여러 개가 있는데, 요렇게 한꺼번에 여기서, 들어가지고 이게 필요한 것도 골라서 쓴다. 그래서 꼭 양극단을 짓는다, 이런 의미가 극단적인 것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 전체를 아우르는 그 통으로 다 어떤 의사결정 수단이나 방법들을 그러면 될 수 있는 게 여러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러니까 그걸 하나의 경상해서 표현했다는 거죠. 그러면 용기중이라고 하는 의미도 예, 예. 그런
네, 거기서 적중시켰습니다. 훈련을 골라가지고 양쪽을 들었어. 이렇게 들었어. 네, 양쪽을 다 들어가지고. 꼭 양쪽을 다 들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집으려면 이렇게 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이해한다면 그냥 이렇게 들었어 쏜다 이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한꺼번에 다 든다는 그런 건데, 그러니까 그 일종의 뭐 토용화 시킨다든 이런 식으로 해서 쉽게 이해시키려고 그런 표현을 쓸 수 있죠. 그거는 이 양단이라고 하는 의미 때문에 조금 그렇습니다. 양단 이런 지도자가 리더가 쓸 수 있는 수단이라는 것은 끝에서 끝까지 한계가 없다는 거예요. 표현하기 위한. 그 끝을 어떻게 한계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글쎄요. 그러니까 선에 있어서 한계가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들었어. 아까 말씀하신 그 예 중에 그 있지 않습니까? 그 관이율 같이 그런 예. 거. 그러면 선 자체에 대한 해석이 되게 좀 다중화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죠? 선. 아니, 지금 양단을 예. 양 끝단에 있는 개념을 한 것이 아니라 그 중간에 선택할 수 있는 혹은 여러 가지 개념을 이게 통합해서 얘기한다고 하면 선이라는 것에 대한 것도 좀 되게 다중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 우리가 자꾸 중을 이렇게 놔놓고 이 안에 있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양단도 요 두 개의 그 안에는 무수한 것이 있는 어떤 양것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자꾸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기본적인 중 이러면 이 안에 있는 어떤 것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이거 요런 데 사용하는 중은 요 안의 중이 아니라니까요. 적중시키다의 의미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적중시키다로 하다 보니 양 단에는 두 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존재한다는 게 매개 맞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런가요? 이거는 일종의 수단들이잖아요. 아니 이 두 개 수단의 스펙트럼이 아주 넓다는 거죠. 요 두 개의 뭐 안에 스펙트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관담의 정도가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가요? 그러면 그 관의 정도가 여럿이면 그건 관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죠? 네. 관의 정도가 뭐 이렇게 되더라도 그건 관이라는 걸로 그냥 가는 거잖아요. 관의 정도가 약하면 또 다른 두려움이 또 유리의 정도가 또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가요? 저는 이 양단이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쭉 이어지는 이 양단이라고 이해하는 것보다는 요런 두 개로 이해합니다. 요 스펙트럼 안에 있는 그게 아니고 그냥 두 개. 시작점의 두 개. 거는 결국 A 아닌 B라는. 예, 요걸 가지고 적용시키고 요걸 적용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덕목이 여기 지금 제가 하나, 둘, 셋, 네 개만 뽑아놨는데 원래는 9개 그 구덕이라고 하는 9개입니다. 그 9개가 왜 여기 9개인데 9개를 다 실어놓지는 않았어요. 요 4개만 실어놨는데 그 9개가 필요한 게 뭐냐 하면 각 경우에 적용돼야 될 덕목들이 뭐 어떤 일에는 관이 유리 적용이 돼야 할 때 사안이 있을 거고요. 어떤 경우에 유나 립이 적용돼야 할 사안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요게 뭐 스펙트럼 이런 게 아니고 어떤 사안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 관이 율 가지고 관율 요것들을 요렇게 적용하는 걸로 가는 거고요. 우리가 자꾸 중용 이러면 자꾸 이 중간을 생각하고 이 안에 어떤 것 이런 걸 생각하면 그 틀로 계속 돌아가게 됩니다. 중은 말씀드린 건 아니고 중간에서 보는 건 아니고 단지 양극단이라는 것 이런 어떤 덕목이라든지 방법이라는 게 수단이라는 게 두 개만 있지는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개만 있을 요 8개가 있지만 요 안에 여럿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 정도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종의 스펙트럼처럼 있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저는 사실 중형을 읽으면서 그 부분을 좀 이렇게 배제를 시켜야 중형이 제대로 보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중자의 의미를 제가 계속 강조한 것 중에 하나가 중심을 잡다라잖아. 제일 첫째 의미는 중심을 잡다. 우리는
우리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나 시간에 따라서 언제나 다른 환경에 있게 되고 지금하고 또 한 시간 뒤에 또 달라지는 거죠. 중심을 잡는다라고 하는 거는 이 변화되는 환경 속에서 자기를 잃지 않는 그 상태를 유지하는 거, 그게 중어의 제일 중요한 의미입니다. 불편불이라고 하는 거, 치우치지 않고 한쪽으로 기울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기우뚱 이게 배가 균형을 유지할 때는 이렇게 똑바로만 있어갖고 배 유지되는 게 아니죠. 파도 치면 옆으로도 가야 되죠. 그래야 이 배가 균형을 맞는 거잖아요. 요렇게 되는 게 전체적인 의미에서는 우리가 그냥 뭐 표면적으로 봐서는 기울었지만, 그죠? 그거는 그 상황 내에서는 기울은 게 아닌 거죠. 요렇게 돼야만 균형이 맞는 거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중자의 의미는 이런 안에 있는 중간의 의미, 중형에서 말하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상황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자기 중심을 잡는 겁니다. 중심이라고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지금 관율이라고 하는 게 어떤 부서에서 무슨 일을 추진해 가면서 사람들에게 적용시켜야 될 어떤 그 도구들이죠. 그러면 이 사람이 추진해 가야 될 어떤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둘러싸고 있는 그 환경들에 따라서 자기가 가고자 하는 그 중심을 잃지 않는 그 도구로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겁니다. 어떤 경우는 좀 사람들이 너무 경직되어 있으면 이쪽 측면, 그죠? 사람들이 해이해져 있으면 이쪽 측면을 적용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중을 이것 두 개의 중이라고 이해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 전혀 안 하고. 예, 그래야 이 중의 의미가 중심을 잡는 거. 예. 그죠?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그 중심을 잡아서 각각 필요할 때 관이나 유를 쓸 수 있는데 제가 묻는 거는 관이나 유리 그 하나씩만 있는 게 아니고 섞어서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거 두 개를 들어서 같이 산다는 쓸 이야기죠. 수도 있다는 거죠. 가령 그 유를 시킬 때 사람을 죽게 할 때 사람을 그 범죄자를 죽여서 할 수도 예, 있고 또는 뭐 감옥에 집어넣어서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예, 그 벌금을 매겨서 할 수도 있고 예. 그런 식의 정도가 서로 다른 거고 그건 맞습니다. 그 중에 그건 필요한 적용이 것을 되겠죠. 찾아서 그렇겠죠. 사용하는 거 예. 그게 바로 중이 아니냐. 예, 요 안에서 뭐 유를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은 있겠죠. 그죠?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여기 10명이 있습니다. 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걸 적용해야 되고 어떤 사람에게 이걸 적용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이라는 게 지금 여기 계속 읽다 보면 중은 굉장히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일상이지만 굉장히 어렵다고 계속 강조를 하거든요. 공자 자신도 중용 이거 잘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이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어떤 상황에 이걸 써야 될지, 어떤 상황에 이걸 써야 될지. 그런 걸 하려면 아까 말한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요 아까 세 가지 덕목들. 이게 있어야만 중용이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상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쉬운 걸 수도 있고요.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걸 수도 있습니다. 그 중요한 그걸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저희가 이제 궁금해하는 게 사실 살아가면서 중용해야 된다는 건 알고 있어요. 예. 그런 덕목에 대해서 지키다, 실천하다 이런 것도 어릴 때부터 계속 이제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어떤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중용을 지키는 것인가 이걸 알고 싶다는 거죠. 근데 그에 대한 답이 이 중용에 대한 책에는 없는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중용하는 중용이라는 덕목을 지키라. 이 정도의 권유일 뿐이고 언제 어떻게 해라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은 없는 게 아닌가. 그 지침은 어디서 그럼 얻을 수 있나? 구체적인 지침. 각각의 경우마다 이게 적중시키기가 워낙 어려우니까 그래서 공자님도 많이 힘들어하지 않으셨나 생각이 듭니다. 실제 삶의 과정에서 각각 실제로 적용하는 경우가 다 다르니까. 시기가 좀 사람마다 관하고 율하다라는 그 정도나 방법이 달라질 수 있는 겁니까? 상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관하고 율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정 변호사님하고 저하고 예. 어떤 사안에 대해서 관하고 율하는 것들을 찾아서 적용을 해야 돼요. 예. 시켜서. 예. 그런데 두 사람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관과 율을 섞거나 아니면 그 경중을 그러니까 적중해서 적용하는 데 있어서 좀 달라질 수가 있는 거냐. 중용을 객관화할 수 있느냐 그 말이죠. 근데 내가 중용으로서 잘 판단하고 실행을 했느냐에 대한 그렇죠. 그러니까 필요가 예. 객관화할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지금 보는 거는 객관화해서 우리가 뭔가를 보면 그 중용이라는 상태에 도달할 수 있는 뭔가가 제시되어 있느냐. 실제적인 지침. 예. 또는 그건 사람마다 다 다른 거냐. 그죠? 그렇게 네네. 지금 질문을 하시는 거죠. 좀 제대로 예. 제가 보기에는 이 중용은 객관화할 수 없습니다. 사람에게도 객관화할 수 없고요. 한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 달라지고요. 사람마다 달라집니다. 스스로 깨우쳐야 된다. 깨우치, 스스로 판단해야 된다. 그렇죠. 중이라고 하는 그 가치. 그러니까 지하는 그런 예. 긴장하는 스스로의 힘을 길러야 된다. 예. 이전 같으면 보조도구들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주어진 규범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예라고 하는 행위규범이 있습니다. 뭐 굵직굵직한 거 한 100여 종목, 아주 세세한 것까지 한 3,000 종목까지 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조문들이 쭉쭉쭉쭉 있으면 상황에 맞는 예 조문을 가져가지고 거기에 적용시키면 됩니다. 그죠? 근데 지금 우리는 이런 게 사실 없죠. 그리고 주의나 아니면 한 전국식이 넘어왔을 때 이런 거 없습니다. 이대로 살지 않습니다. 다. 뭐 체제 자체가 달라졌으니까. 그래서 이 중용이라고 하는 그 가치를 객관적으로 어떻게 하면 중용에 도달할 수 있는가? 그게 제시되어 있으면 사람들이 고민을 안 하죠. 안 할 거 아닙니까? 고민할 거 뭐 있습니까?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건데. 그래서 여기 앞에 나오는 신독 뭐 이런 것들이 동원이 되는 겁니다. 자기가 살면서 명령받은 그것들에 대한 끊임없는 자각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서 천명이라고 요구한 게 그게 성이었죠. 이게 계속 연결됩니다. 하늘이 명령을 내리는 게 우리 태어날 때 명령 입력시키면 그걸로 끝입니까? 그냥 그대로 크는 걸까요? 물론 식물이나 뭐 이런 존재는 그렇지만 사람은 그게 아니거든요. 어떤 선택을 해야 될 때마다 사람은 선택을 해야 될 때마다 뭔가를 고민을 해야 되죠. 그렇게 보면 이 명이라고 하는 거는 순간순간 우리한테 내려오는 겁니다. 그게 어디 있습니까? 신독하는 데서 그걸 자각을 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수양이라고 표현을 하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중용을 종교와 연결시켜서, 그러니까 자기를 내려다보는 어떤 존재와 연결시켜서 자기 검수기능 이런 것과 연결시켜서 중용을 이해하거든요. 그거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예. 예. 중용이 뭐 객관적인 어떤 절차에 따라서 이렇게 가면 너 중용했네 이렇게 되는 거라면 뭐 어려울 게 있습니까? 그런 면에서 현대 그 처세술이나 리더십 교제나 심리학이나 경영학이나 이런 것들이 바로 중용을 찾기 위한 실제적인 실천적인 연구 아닌가요? 그럴 수도 있죠. 실제로 그럴 수 있습니다. 뭐 요즘 자존감, 자아 확립 뭐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런 걸 언어를 바꾸면 중이죠. 그죠? 세상이 아무리 나를 흔들어도 그 흔들림 속, 이 흔들리는데 꼼짝없이 이렇게 자기 그걸 유지하는 게 중이 아닙니다. 이렇게 가면서 자기 그걸, 그죠? 그게 중입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기울어져 있을 때가 중인 경우가 다른 사람이 다 요렇게 기울어진다고 그게 중이 아닌 거죠. 자기가 처해 있는 그 상황에서 이렇게 기울어져 있을 때 중인 거는 그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중용을 어렵다고 어떻게 하면 중용에 대한 이야기가 없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럼 결국 현대에서 여러 가지 심리학이나 이런 것들이 동양 철학적인 근거가 중용에서 나올 수도 있겠네요. 연결시키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워낙 이 이야기는 그 포괄적인 담론이잖아요. 큰 틀을 이야기하는 거라서 뭐 중용이 어렵다는 거, 중용에 들어가는 거는 기껏 이야기하고 있는 게 중용에 들어가는 그 입구는 지인용이다. 뭐 이런 정도로만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냥 어떤 사람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거 정말 뭐 중용하는 거 그거 힘들다. 뭐 해봤자 얼마 못 간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만약에 뭐 객관화 시켜서 이렇게 하면 중용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중용을 보면 저는 아마 굉장히 실망을 하시거나 어쩌면 아무것도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신독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결국 시대의 환경이 변하고 가치도 그 시대적 가치가 변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신독하는 나 자신과 동일한 나도 100년 전에 신독하는 자신과는 사실은 신독을 행하는 그런 내용들은 좀 달라질 수도 있죠. 그러면 결국 왜 고전을 읽는가라는 답은 그냥 신독해야 된다는 구체적인 그건 없지만 해야 된다는 그것만 저희가 배우기 위한 건가요? 그 왜 해야 되는지도 안에서 그러니까 제시를 하고 있고요. 그것에 대한 뭐 생각들을 그 안에서 말아볼 수는 있는 거죠. 신독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도 그죠? 그럼 뭐 아이들 불러놓고 야, 니 혼자 있을 때 이렇게 신독의 내용을 이야기한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이는 건 아니잖아요. 뭐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그죠? 근데 뭐 큰 틀 안에서 신독에 대해서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또 이 중용의 틀 안에서 이렇게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재들을 발굴해서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긴 합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렇게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은 잘 몰라도 자기는 자기를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런가요? 예. 쉽지가 않아요. 근데 뭐 제가 이거 이제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그죠? 근데 희한하게도 우리는 다 각각 떨어져 있는 섬입니다. 같이 뭘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따져보면 같이 하는 게 어떤 경우에는 같이 하는 부분은 요만큼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안에 들어가서 자기는 자기 그걸 하고 있고 대화를 해도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고 안에 뭐 어떤 행동을 하고 그 행동이 끼치는 여파 이런 것들은 눈에 드러나지 않지만 자기는 알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아마 주목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건 뭐 동양의 뭐 육아나 뭐 불가도 마찬가지고 도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어떤 외부적인 존재를 상정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삶을 판단해 줄 수 있는 존재는 자기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물론 뭐 상벌 이런 것들, 외부적 사회적 제도나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판단들도 존재합니다만 자기를 다른 사람이 어떻게 판단합니까?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물론 드러나 있는 원인, 이유, 뭐 동력, 동인, 결과 이런 보이는 부분들이 있죠. 그런 게 있어야 뭐 법도 작동을 할 거고 뭐 어떤 뭐 처벌 이런 것도 작동을 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안에 있는 것들이 다 드러나는 건 아니죠. 그걸 다 알고 있는 건 자기밖에 없어요. 감지할 수 있는 건 자기밖에 없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중용을 읽으면 중용할 수 있느냐?
글쎄요. 그건 저는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중용이 어떤 거라고 하는 거는 뭐 제가 전달해 드릴 수 있어도 어떻게 하면 중용할 수 있어요? 이 부분은 이건 내적 각성 또는 내적 자각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건데 그걸 뭐 열어서 야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내적 자각을 넘어서 신독을 넘어서서 예. 현대 학문, 현대 과학이 연구하는 그 자세. 예, 그런 것들이 필요하죠.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은 오히려 저 중용의 길로 갈 수 있는 거 아닌가. 제가 보기에는 이것만한 게 아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 객관적인 그거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보십시오. 이거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어떤 일을 맡아서 할 수 있는 뭐 지식적인 측면도 있고요. 상황을 판단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지가 끼칠 수 있는 위험한 부분들을 보완해 주는 게 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 대한 애정이 바탕이 되어서 공동체의 사람들과 연대를 꿈꾸는 게 인이거든요. 그죠? 그리고 용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의미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될 경우에 자기가 희생이 되더라도 할 수 있는 어떤 힘 이런 거잖아요. 요거 세 개를 갖추면 중용을 할 수 있는 바탕이 된다. 이거 된다고 해서 중용이 완전히 다 되는 것도 아닙니다. 중용은 순간순간이니까, 그죠? 순간순간 이 덕목들을 다 발휘할 수 있으면 아마 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말고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혹시? 근데 그 중요한 그 철학적인 어떤 배경이 깔려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네. 그 서양 근대에서의 그 과학적인 사고 방식은 기본적으로 물가치적이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 자체가 최고였고, 예. 그 자체로서 의미가 있는 가치 있는 거였기 때문에 어떤 도덕적인 지향점을 찾고 한계를 두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근데 동양은 이미 중용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지혜 범위를 한계를 지어주면서 방향 지어주는 거죠. 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이제 우리는 우리가 사고하는 방식 자체가 수학적 계량적 사고를 이미 우리는 하고 있죠. 수학적 계량적 사고는 사실 한계가 없는 사고거든요. 모든 걸 볼 때마다 길이, 무게 뭐 이런 걸로 그래서 우리 이미 이제 많은 측면들이 그쪽 사고, 소위 말하는 서양의 과학적 사고가 다른 표현들 하면 수학적 사고니까 그 형태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동양적인 사고나 이런 쪽을 접하면 이게 뭐가 어떻게 들어가야 될지도 잘 모르는 경우가 있고 이게 뭔지도 잘 파악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계량적 사고가 불가능합니다. 이게 50g, 100g, 뭐 100cm 이렇게 100cm가 되면 이게 된 거야. 그죠? 10번 때리면 넘어가. 뭐 이렇게 되면 되는데 그런 게 아니죠. 어떤 경우에는 한 번만 때려도 넘어가고 어떤 경우에 100번을 때려도 안 넘어가고. 표적을 벗어난. 그 개념화되어 있는 거는 논어 가르쳐 주실 때 예. 예를 들어서 이제 인이다 이러면 인은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인도 있고 어떤 인도 있고 이런 개념이 아니다. 예. 어떤 정명적인 정원적인 이런 개념이다라고 가르쳐 주시고 덕이라는 거 아까도 뭐 잠깐 첫 번째 수업 시간에 제가 유튜브로 보니까 잠깐 설명을 하시던데 덕이라는 거는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좋은 덕도 있고 예. 나쁜 덕도 있고 뭐 이렇다는 거죠. 예. 그 중용도 사실은 그 어떤 정해진 그런 이제 무엇이 중용이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는 없는 그런 그렇죠. 개념. 예. 정의한다, 무엇이 중용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기는 쉽지 않죠. 그러니까 중심이 뭔지, 그게 중심을 잡는다라고 할 때 중심이란 게 뭔지, 이 아까 천명지성이라고 할 때 성과 연결되어 있는 게 그게 중심이잖아요. 성이 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죠. 이 중용이라는 텍스트가 그 중용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이렇게 개략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그런 텍스트. 그런 얘기를 해주는 그런 텍스트가 아닌가 해서. 나도 똑같이 생각하는 거죠. 똑같은 문제를. 중용을 읽어서 중용이 뭐다를 파악하는 거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 게 아니고 원래 그런 예. 구도 자체 아니에요. 예, 그런 게 아닙니다. 중용이 어떤 거다라고 하는 걸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중용이라는 게 이런 개각적인 어떤 범주가 있으니까 이런 중용이 있는데 이런 중용의 길을 가라라고 권유하는 그런 내용 같더라고요. 그리고 중용을 각각의 경우에 맞춰서 중용의 길은 스스로 찾아라. 그렇죠. 그리고 그 방향은 다른 인이라든 이런 방향, 그 덕목을 통해서 한계 지어줄게, 방향 지어줄게 이런 게 아닌가요? 한번 봅시다. 그건 뭐 확인을 해야 될 게. 저도 뭐다라고 이렇게 이런 거다 저런 거다라고 하는 게 제 자신 안에서도 지금 명확하게 정립이 안 돼 있는 걸 보면 중용을 본다 그래서 바로 정립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7장으로 갑시다. 기사이 위순호 이거는 해보면 그거는 번역을 이 부분을 필요한가요? 사이 이 때문에 사이를 이 때문에 예, 이 사자는 시자랑 같습니다. 시 하면 이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런 점 때문에, 그죠? 이런 점 때문에 순이 되는 것이다. 직역하면 순이라고 하는 그런 인물이 되는 것이다. 선생님, 잠깐 넘어갔는데 죄송한데 그러면 예. 순이라는 사람의 역사적 치적이나 이런 거를 어떤 실증적으로 접근해 봤을 때 예. 이런 집기양단 용기중어민이라는 사례가 예. 구전되는 거나 텍스트로 남아있는 게 뭐 있나요? 직접적인 그건 없는데 이런 예시들은 있습니다. 순이라는 사람은 요임금 다음 임금인데요. 요임금의 아들도 아니죠. 예. 출신 자체도 뭐 그렇게 대단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순이 젊을 때 어떤 일을 했느냐 하면 질그릇 빚고 그릇 만드는 일을 하기도 하고 또는 농사도 짓고 어떤 지역에서 뭐 역산이라고 하는 지역 책에 주에 있던데 역산이라는 지역에서 농사 짓고 또 어떤 지역에서 질그릇 빚고 뭐 이런 그 생산 활동을 하던 사람이었는데 그 순이라는 인물 주변으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자기는 거기 가서 농사 짓고 그릇 빚고 있는데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쪽으로 자꾸 사람들이 모입니다. 집단이 형성됩니다. 집단을 형성할 수 있는 안에 영향력을 발휘를 했다는 이야기죠. 그 영향력 발휘가 아마 호문, 호찰, 미연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잘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또는 뭐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잘못하는 사람들은 살짝 이렇게 덮어주고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드러내줘서 다른 사람이 그걸 본보기로 삼아서 자기도 잘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도 생기고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서 순 주변의 집단들이 점점 커집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요에게 보고가 됩니다. 누구에게? 요임금. 그 요임금이 그 보고를 듣고 이 사람을 발탁해 올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지라고 하는 덕목들이 요 순의 자리, 이 뒤에 위순의 순은 뭐냐면 요임금을 이어서 두 번째 천자가 되는 순입니다. 성인의 자리에 올라서는 순입니다. 그러니까 순이라는 사람은 원래는 농사 짓고 그냥 그릇 만들고 이런 사람인데 이런 활동을 해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영향력도 키우고 해서 결국은 요임금의 후계자가 되는 자리에 올라서는 순이 되었던 이유가 이런 것들 때문이다라고 하는 형태로 이 문장을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순이 했던 일들이 좀 뭐 기록과 연결이 될까요? 예. 예. 그 정도로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순에 대한 맹자에 나오는 기록들은 굉장히 효의 아버지, 엄마를 모시는데 굉장히 그 보통 사람과는 다른 인내력을 가지고 그런 덕목을 실천한 사람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다른 기록에는 대효라고 합니다. 큰 효, 뭐 위대한 효자,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두 가지가 순에 대한 기록의 대부분입니다. 다른 건 별로 없습니다. 됐습니까? 왜 그런 기억이 나요? 혹시 뭐 너무 좋아. 저도 좀 알려주십시오. 알려주고. 저도 좀 알려주십시오. 뭐요? 노인들이 두 딸을 네, 순에게 시집 보냅니다. 그 얘기 했지. 어. 우리 들었지. 그 양다를 잘 잡고 시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야. 해석이. 자, 7번째 봅시다. 이거 다 녹음되는데. 아마 지워주실 겁니다. 자, 다시 시작합니다. 이렇게 하래요. 자왈 인 개왈 여지 예. 이 납조 고학 함정지중 예, 이 막지 지벽약 예, 인 개왈 여지 태코 중용이 불능 기월수야. 예, 공자님께서 말씀하셨다. 사람들이 모두 말하기를 나는 나는 알고 있다. 나는 지혜롭다라고 말한다. 예, 하지만 그들을 몰아서 그물과 덫과 함정 가운데에 예, 넣으면 예, 어느 누구도 예, 그것을 피할 줄 모른다. 예, 또 사람들이 모두 나는 안다라고 말하지만 예, 중용을 택하였으나 온 한 달을 지킬 수도 없다. 예. 이 문장은 이 여라고 하는 요 글자 때문에 해석이 크게 두 가지는 아닙니다. 이건 뭐 1인칭 대명사죠. 나라는 의미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이 여는 그냥 보통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지자야라고 보통 사람들이 난 알아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로 봅니다. 그게 일반적인 해석이고요. 두 번째는 이 여를 공자로 봅니다. 일단 뭐 두 번째 해석부터 적용을 해서 이 문장을 설명을 하면 사람들은 다 나에 대해서 평가를 내릴 때 내가 지혜롭다라고 지하다라고 생각을 한다. 근데 구이 납저 고학 함정지중 할 때 이 구는 다른 사람이 나를 몰아섭니다. 나를 몰아서 함정이나 뭐 이런 뭐 고학 함정 뭐 이건 다 어떤 의미에서 뭐 구속하는 이런 그겁니다. 뭐 이렇게 찾고 채우고 감옥 같은데 또는 구덩이 함정 뭐 이런 것들입니다. 위험한 상황에 쳐넣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밀어넣어도 막지지피야라고 할 때 이 막은 보통 인칭대명사인데 이 공자로 여를 해석해버리면 인칭대명사로 쓰면 안 됩니다.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막지지피 피하는 것에 대해서 막지니까 그죠? 여기도 좀 설명을 해야겠다. 요 구조는 원래는
요 지는 요 진짜의 목적어입니다. 요게 이제 부정문이어서 부정문일 때 동사의 목적어가 대명사인 경우에는 요 앞으로 갑니다. 도치가 된 상태입니다. 그것을 알고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뭐 이렇게 이걸 사람으로 보지 말고 어떤 방법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탐적으로 내가 너희들이 판단하기에, 너희들이 생각하기에는 나는 지혜로운 사람, 아는 사람이라고 판단을 하는데, 나 함정에 밀어 넣어도 그거 빠져나올 방법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이렇게 해석하는 근거는 맹자에 나오는 구절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맹자의 구절에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뽑아 올려라 안 뽑아왔는데, 제자가 공자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구절이 있는데, 선생님, 저 우물 안에 인이 있다고 하면 그 유자는 그 우물 안에 들어가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그게 있습니다. 선생님, 인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이 저 우물 속에 인이 있다고 하면 우리 그럼 들어가야 됩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가 그 공자와 관련된 구절이 있습니다. 그 구절 때문에 이 열을 공자로 보거든요. 그리고 뒷구절도 그 맥락에 맞추면 똑같이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나를 지혜롭다고 하는데 나는 중용을 택하지만은 그거 온전히 한 달 다 지속하지 못해. 그러니까 논어에도 보면 공자는 자기가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진 않습니다. 그 일반적인 나는 이런 것도 못해. 심지어는 나 부모님 뭘 모시는 거 이런 것도 잘 못해. 학생들 데리고 열심히 가르치는 거 이런 것도 잘 못해. 뭐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그죠? 굉장히 솔직한 그 언급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 맥락에서 그렇게 보는 겁니다. 중용 이렇게 어떤 순간에 나는 중용을 선택을 해. 택은 중을 하는데, 중용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순간, 그 순간만 선택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중용의 삶을 사는 거 아니야. 이게 쭉 지속이 돼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중용이라고 하는 용자는 지속됨, 일상 이런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자기 중심을 잡아서 그 상태를 일상화시키고 지속시킬 수 있는 그 상태 한 달 유지하는 거 난 못해 하고 자기 고백하는 문장으로 이 구절을 읽는 게 두 번째 해석입니다. 첫 번째 이 여지라고 열을 그냥 뭐 일반 사람으로 보면 이 경우에는 이 지는 소지 뭐 아니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지, 우리 앞구절에서 지자 과지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죠? 도가 사람들이 왜 도를 안 걷느냐? 자기가 안다고 여기는 지자들은 이건 그렇게 하는 게 도가 아니야 하면서 거기를 안 걸어버리고, 모자라는 사람들은 저 어려워서 못해 라고 안 걸어버린다라고 할 때 그 지자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첫 번째 해석을 따릅니다. 그냥 지를 동원해서. 저는 두 번째 해석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자가 이런 언급들을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 그만큼 결국은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뭡니까? 중용이라고 하는 거는 그걸 계속해서 실천해 나갈 수 있는 건 굉장히 힘들다. 공자 자신도 굉장히 힘들게 생각했다. 어려운 거라고 생각했다. 뭐 유혹에 넘어가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욕심, 그죠? 그 논어에 혹시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공자 말년에 굉장히 조급해져 가지고 뭐 비라고 하는 조그마한 땅에서 반란 일으켜가지고 선생님 이리 오시면 당신이 원하는 그 이상적인 국가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오십시오. 하고 해서 야, 나 저기 갈 거야 라고, 난 저기 가고 싶어 하는데 자로우 같은 사람들 선생님 제발 노망 부리지 마시고 좀 앉아 계세요. 이런 구절들이 나옵니다. 그죠? 그건 이제 자기가 하고자 하는 어떤 그게 있는데 나이가 들고 하니까 조급해지는 거죠.
뭔가를 해보. 공자는 굉장히 솔직한 사람입니다. 솔직한 사람이고, 뭐, 심지어는 뭐 농담도 툭툭 던지고, 또 심할 경우에는 뭐 굉장히 심한 말도 하고, 그런 것들을 자주 보여주는데, 그런 것과 연결시켜 보면 이 열을 공자로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대의는 중용이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힘든 거다. 유지하기가. 됐습니다. 기월수 좀 했어요. 기는 우리 보통 이 기의 원래 의미는 전체의 운행과 관계가 있습니다. 한 바퀴 도는 거. 출발해서 해가 한 바퀴 돌면 1년이죠. 12개월이 깁니다. 별이 이 자리에서 빙 돌아서 1년 지나면 요 자리 오잖아요. 그게 깁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떤 일이 시작돼서 어떤 일이 끝날 때까지가 우리 1기, 2기 뭐, 그죠? 6월 반은 1기, 3월 반은 뭐, 그 기가 그 의미니까 기월이라고 하는 거를 그 의미에서 보면 기를 월을 수식하는 용어로 볼 수 있죠. 그러니까 한 달 내내 1일부터 30일까지 그 의미로 지금 해석을 하신 것 같은데 그 의미 좋습니다. 또는 이 기월을 1년으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1월 달부터 한 바퀴 빙 돌아서 12월까지를. 그건 뭐, 그 의미는 달라지지 않잖아요. 그죠? 네. 한 달조차도 못한다 이러면 굉장히 강한 표현이고. 그래서 거기까지가 이 지와 관련된 언급입니다. 중용에서. 여기 지금 보면 앞에 그 6장도 그렇고요. 지와 관련된 언급들입니다. 6, 7장. 8장은 어떤 사람은 8, 9장을 인과 관련된 구절로 보기도 하는데 저는 그냥 중용으로 보고 싶습니다. 8장 넘어갈까요? 네. 미연 씨. 예. 지위 야. 던지시면 돼요. 택코 중용. 일선즉 권권복응. 건건 다 못 들었어요. 예, 권권복응이 불실지의. 예. 그래서 많이 왔구만. 보니까 좀 이랬어요. 미안해요. 공장장님. 자, 회지위인야. 어떻게, 그 회는 안해입니다. 안현. 공자의 그 제자 중에 제일 공자로부터 인하다라고 하는 평가를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공자 제자 중에 인하다는 평가를 들은 사람은 아내밖에 없습니다. 공자 제자가 뭐 어떤 사람은 800명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3000명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인하다라고 하는 평가를 들은 유일한 제자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인하고 연결시키기도 하는데 회지위인. 이 구절도 그렇다고 왜 생각이 안 나지? 그 다음에 이거랑 비슷한 구절 이런 표현들을 씁니다. 보통 문장 구조. 이건 뭐냐 하면 귀신이라는 덕은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전통적인 번역은 귀신의 덕 때문 뭐 이렇게 번역하거든요. 그게 아니고 의미는 귀신이라는 덕은 귀신은 영향력 덩어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천지위물, 천이라는 물리적인 천이라는 물건은, 천이라는 대상은 뭐 이 정도 번역하고, 그거에 맞추면 아내라는 인물은 이렇게 번역하시면 됩니다. 아내라는 사람은, 이거 번역본들은 대부분 아내의 사람됨은 이렇게 번역하거든요.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이걸 뭐 귀신의 덕됨은 이렇게 번역하고 우리말입니까? 그죠? 귀신이라는 덕은, 하늘이라는 물은, 아내라는 사람은 뭐 이렇게 번역을 하시면 되는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 인이라고 하는 글자는 사실 이 인과 어떤 경우에는 왔다 갔다 합니다. 이거 뭐 사람인자에다 두 이자 붙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논어나 맹자나 어떤 구절에 보면 이 글자가 돼 있는데 이 글자라 원래 이 글자 의미가 같으니까 같은 의미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해석을 좀 달리 해야 됩니다. 이 인이면 아내가 인을 실천한 것은 뭐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일부 사람들이 아내가 인을 실천한 것은 뭐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는데, 굳이 뭐 그 사람들 그걸 따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요 구조에서 그냥 아내라는 인물은 이렇게 번역하면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내라는 인물은 택호 중용, 택어 중용 마찬가지입니다. 어자나 호는 거의 같은 거고요. 택중용 뭐 이렇게 해도 됩니다. 중용을 택하여 덕일선, 하나라도 선을 얻으면, 이 일자도 한문에서는 의미가 여럿입니다. 강조하는 게 한 10개 중에 5개쯤 됩니다. 하나라도, 또는 어떤 경우에는 전체를 의미합니다. 일체. 그죠? 근데 여기서는 뭐 전체를 의미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또는 이제 1, 2, 3 할 때 숫자를 하나, 둘, 셋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뭐 하나라도 정도의 의미겠죠. 하나라도 제대로 된 선은 뭐 좋은 것, 그죠? 뭐 여기 과불급이라면 중이겠죠. 그 논리에 따르면 적중하는 것, 이런 걸 얻게 되면 권권보공, 권은 손가락으로 쥐는 겁니다. 손으로 꽉 잡는 게 권입니다. 예, 권. 뭐, 이 권자는 밑에 손수가 들어가는 것도 있고, 뭐, 이렇게, 이런 게 들어가는 것도 있고, 이제 손수가 들어가는 손으로 꽉 쥐는 겁니다. 주먹을 쥐는 거. 꽉 쥐어서 복공. 이건 뭐, 예. 복은 품는다고요. 응은 뭐 가슴 안. 푹 이렇게 품는다. 해서 불실지, 그걸 잃지 않았다. 벗어나지 않았다. 실지. 실자도 제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여긴 중실의 실입니다. 적중하다, 벗어나다. 뭐 덕실의 실로 봐도 뭐 무리는 없습니다. 여기 얻으면, 그죠? 덕실하면 이게 얻다, 요거 잃어버리다. 획득하고 그 획득하는 것을 이탈하는 건 덕실이고요. 중실은 이건 적중하는 거고 이건 벗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살 관역이 있으면 화살을 쏘아서 여기 맞추면 중입니다. 이렇게 못 맞추고 밖으로 벗어나면 실입니다. 여기서 물실지라고 하는 거 두 가지 의미를 다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어느 쪽인지는 뭐. 그러니까 중의 반대 개념이 있네요. 예, 중의 예. 근데 여기 뭐 덕하고 또 실이잖아요, 그죠? 덕일선 이렇게 돼 있으니까 덕하고 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덕실의 실로 볼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만 저는 중실의 실로 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아내 같은 경우에는 얻으면
그걸 유지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뭐 여기 지금 공자 표현이잖아요, 그죠? 공자가 한 말입니다. 공자가 한 말이니까 이 아내가 인이라는 덕목을 공자로부터 인정받은 유일한 사람이니까 이런 이야기도 이해가 되죠. 자기 자신 나는 아내보다 못해라는 직접적인 언어의 언급도 있습니다. 자공인가가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공자는 제자들에 대해서 평가하는 말들이 굉장히 많은데 옆에서 듣다 보니까 셈이 나는 거예요. 굉장히 아내를 굉장히 칭찬을 해주니까 선생님 저랑 그럼 아내랑은 누가 낫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공자가 뭐라 그러냐면 야 니랑 내는 아무리 해도 아내는 쟤랑 같을 수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니랑 나는 쟤랑 같을 수 없어 등급이 다르다. 아내가 일찍 죽어서 그런가 하는 생각도 있고요. 아내의 실질적인 어떤 그게 없습니다. 논어에 몇 구절이 있긴 한데요. 공자 가어에도 아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별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별로 없어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내를 그 당시에 있었던 그 도가류, 언자류가 있거든요. 언자류의 우두머리다. 뭐 이런 뜻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좀 지나친 것 같기도 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또 이해가 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죠? 이 유일한 인물입니다. 어쨌든 중용이라고 하는 가치를 실현하고 살았던. 근데 뭐 어떻게 했다, 뭘 해서 중용을 했다 이런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좀 힘들게 만드는 여지도 있죠. 자, 9장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자활, 예. 천하국가 가균야, 예. 장록 가사야, 예. 백임 가도야, 예. 중용 불가능야. 예.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천하와 국가는 고르게 다스릴 수 있고, 예. 관작과 녹봉은 예. 사양할 수도 있으며, 예. 서슬퍼런 칼도 밟을 수 있으나 예. 중용은 능하기 어렵다. 할 수 없다. 불가능. 불가는 보조동사입니다. 그러니까 본동사가 능인 거죠. 그럴 경우에는 능자가 보조동사로 쓰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죠? 뭐 할 수 있다. 뭐 할 수 있다 할 때 보조동사인데 이런 경우에는 능자가 본동사입니다. 할 수 없다. 또는 불가능이니까 안 된다. 이것도 보면 그죠? 천하국가 가균야 온 세상과 국가 뭐 여기 때는 뭐 이 천하국가라고 하는 거는 전체를 의미하는 거겠죠, 그죠? 통치 세계 전체를 의미하는 거. 그거 균등하게 할 수 있다. 근데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 않습니까? 어쩌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대학이 뭡니까? 대학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결국은 천하국가 가균입니다. 균입니다. 균이 어떤 사람들은 뭐 동등하게 하다 뭐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하는데 그런 건 아닙니다. 뭐 공자의 언급들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예질서 속에 있는 거죠. 계층 계급에 그거에 맞게. 그러니까 천자, 제후, 공경대부, 사, 서인, 뭐 민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각각의 그거에 맞는 대로 딱딱 이렇게 대우해 주는 게 균입니다. 우리 지금 이 균자를 뭐 평등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평등이라는 개념으로 쓰면 안 된다는 거.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 다음에 장록 가사야, 작과록 다른 사람에게 양보할 수 있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 아닙니까? 자기가 받을 수 있는 장록을 다른 사람에게 양보한다? 모르겠습니다. 많이 가진 사람은 될 것 같긴 하지만 그것도 쉽지 않죠. 사람이 갖고 있는 욕망 중에 이런 욕망들은 채워도 모자란 부분들이니까요. 그죠?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 다음에 백인 도약. 백인은 뭐 시퍼런 칼날이죠. 그죠? 시퍼런 칼날 뭐 이 정도 하면 될까요? 그 칼날이 날카로우면 날카로울수록 흰빛을 띈다고 하는데 그거 모르겠습니다. 제가 안 봐가지고 좀 날카로우면 푸른빛이 돌고 더 날카로우면 흰빛이 돈다 그러는데 굉장히 날카로운 칼날입니다. 그것도 밟을 수 있다. 보통 사람 못 하잖아요. 이게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이게 좀 공자말이잖아요. 나 이런 거 할 수 있다. 나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이런 것도 할 수 있는데, 중용, 나 이거 못한다. 그러니까 공자가 굉장히 솔직하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공자가 못한다라고 했으니까, 후대의 유학자들은 이 중용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중용을 싸들고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지 굉장히 뭐 들고 고민도 하고 뭐 끌어안고 골몰했을 거 아닙니까? 안에 내용을 봐도 힘들답니다. 중용. 공자도 못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공자도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중용 뭐 이런 게 의미가 없잖아요. 나중에 뒷부분 보면 그런 부분들을 좀 설명을 합니다. 중용이 어떤 거다라고. 물론 뭐 아까 말씀하셨듯이 어떻게 하면 중용을 내 삶에서 바로바로 실천할 수 있습니까? 객관적인 어떤 것 그건 제시를 못하겠지만은 중용이 어떤 거다, 상이 어떤 거다 라고 하는 거는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어떻게 보면 어려운 것도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